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려시대와 통일에 대해서 이제 2주차인데요. 그럼 오늘은 무엇에 대해 얘기할까요?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입니다. 내가 바로 태조 왕건. 짜잔! 이분이 왕건입니다. 왕건은 인물도 괜찮죠? 인물도 좋고 또 한마디로 포용력과 비전을 갖춘 그런 임금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왜냐하면 고려 시대에 우리가 굉장히 번창했고 하나를 통일했던 나라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창업합니다. 후백제, 후고구려, 신라 이거 다 통일하고 고려를 창업하게 되는데요. 재위 기간이 되게 길었죠. 특히 이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 호족들의 세력을 통합합니다. 여러 나라를 통일했다 보니까 각자 다른 나라들이 되게 많았겠죠. 그럼 그들을 통합해서 한 나라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려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결혼했어요. 호족들의 딸들과. 어마어마하죠.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29명의 후궁을 둡니다. 왕비가 29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실왕비 빼고 또 이제 그렇게 많은 거죠. 918년에 궁예를 폐위하고, 그죠?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융화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북진정책, 발해를 이제 밀어내야 되겠죠. 그리고 숭불정책 역시 불교가 그때 대세였던 거예요. 그래서 숭불정책을 쓰면서 건국이념을 세우고 불교를 호국신앙으로 이제 정했던 것이죠. 943년에 후세의 왕들이 치국의 귀감으로 삼도록 책도 하나 써요. 왕건은 책을 썼는데 그게 훈유식조입니다. 왕들이 이제 대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 밑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거 참조해라 이렇게 하면서 썼던 거죠. 이런 것들을 저서로 남기기도 했습니다. 무슨 그림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왕건이에요. 여기가 왕건이고 왕건의 부인인데 여기 보면 여러 명 있죠. 예. 이 부인들이 아까 몇 명 했어요? 29명. 그러니까 결국은 너희는 내 동생이지만 한편은 내 며느리야. 이렇게 됩니다. 왕비 동생이 또 아들하고 결혼하기도 하고 그야말로 진짜 혈연 관계가 굉장히 복잡했던 거죠. 며느리도 됐다가 시어머니도 됐다가 하여튼 복잡한 인간 가족 관계를 갖게 됐던 게 어떻게 보면 나라를 통합하는 나라를 통치하는 좋은 장점이도 했었고 또 나라를 혼란케 하는 그런 단점이도 했던 거죠. 이렇게 있었다는 거. 918년에 이제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래서 철원에서 이제 시작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개성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고려에 대한 이런 큰 땅덩어리가 있으면서 발해 유목민들을 이제 발해 유민들을 포용 정책을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36년에 후백제가 멸망합니다. 후백제가 전라도 중심으로 안티신라 팬들이 모였다고 했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견훤은 935년에 이제 나주 금성으로 가게 되는데 결국 거기도 왕건이 점령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 935년에 드디어 신라가 항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고려가 민족을 재통일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거죠. 대동강과 원산만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있죠. 예. 요 위로 이제 가래 유민들이 있고요. 이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썼다고 했죠. 태조는 왕건은 그래서 북진후에 영토를 이제 확장합니다. 여기까지. 여기 있던 걸 여기까지 확장하게 되죠. 이번에 그러면 태조 왕건은 그럼 그렇게 대단한 비전이 있는 태조 왕건이 어떤 정책을 썼는지 고려의 어떤 복지 정책이라 할까요?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 왕건의 북진 정책 그림이죠.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칼라로 나왔던 거 북진 정책을 이제 핵심으로 그림을 새로 나눴는데요. 태조의 북진 후 영토가 여기까지 이제 안북주에서 화주까지 성천강에서 영흥까지 전부 다 이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고요. 나중에 다 이제 통일하게 되죠. 태조의 가계들을 보면 아까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후비가 29명이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가계죠. 예. 혈족 관계가 굉장히 가족 관계 굉장히 복잡하고 또 불안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왕비가 29명, 부인이 29명 대단하죠. 그래서 그 여러 이제 왕들이 있었는데 왕들 사이에 그 왕비가 막 시어머니도 되고 또 동생도 되고 며느리 되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2대 왕 회종의 왕비가 되게 이제 아주 미약한 호족이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호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불안했죠. 그리고 태조 초기에 창립 초기에는 굉장히 나라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호족들이 서로 권력 다툼이 있지 않겠어요? 예. 아니면 또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불안하고 늘 시끌시끌하고 암암리에 이런 암투 같은 게 벌어지고 이랬던 아주 불안한 시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회종은 얼마 못 가서 이제 왕기의 난이 일어나서 2년 9개월 만에 왕자에서 물러납니다. 물러나고는 이제 정종은 4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광종이라는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가 바로 광종의 개혁 정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그림이 이제 제국의 아침인가 그런 드라마의 이제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탤런트예요. 고려의 광종이 큰 개혁을 이뤘죠. 개혁을 이뤄서 결국은 이제 불안했던 나라의 그 여러 가지 기반적으로 불안했던 정서들을 안정시키는 그리고 호족들의 그런 어떤 각자 자기가 갖고 있던 힘들을 나라를 귀속시키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임금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광종의 개혁 전술 굉장히 아주 박수를 많이 받았죠. 박수를 많이 받을 만큼 좋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도 예상하시면서 왜냐면 박수를 친다는 것은 어때요? 그 개혁이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검찰을 개혁한다, 뭐 어디를 개혁한다, 뭐 개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개혁이 잘 됐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른들인 저희들도 잘 몰라요. 그리고 개혁이라는 건 항상 좋은 측이 있고 또 나쁜 측이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받을 만한지는 역사가 평가해요. 그래서 광종의 개혁 정치도 어떤지 지금 우리가 박수는 쳤습니다.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공복제정, 칭제권원, 피해숙청. 마지막 게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앞에 건 여러분 모를 것 같고요. 노비안건법이 뭐대?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썼어요? 이런 분들 계실 거고요. 과거제도
과거 옛날 시험 보는 겁니다. 과거제도는. 공복제도는 뭐야? 공복 배고팠을 때 얘기인가? 칭제 권한. 어유 그 단어는 참 어렵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것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광종은 노비양권법, 과거제도, 공복제정, 칭제건원이라는 이런 정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왕권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돼?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썩 물러거라. 그죠? 숙청하게 되죠. 숙청이라는 단어가 되게 무서운 단어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권력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권력 좋아하시나요? 권력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뭐랄까 수준이 높고 하면 자연히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능력을 갖춰나갈 때 사람이 따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그림에 보면 이제 노비양건법 얘기예요. 노비들의 사슬을 풀어주어서 이제 노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노비라는 것은 뭐예요? 남의 집 밑에서 종으로 사는 거예요. 호종 밑에서 종으로 살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노비에서. 그리고 밭일하고 뭐 논일하고 소도 키우고 뭐 양도 키우고 그다음에 빨래 청소 뭐 주인이 시키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주인 대신 죽기도 해야 되는 그런 게 노비였거든요. 그러면 노비를 풀어준다는 건 되게 좋은 법이죠. 그래요. 취약계층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되게 좋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광종이 노비양건법이라는 법을 시행했다. 자세한 내용이 무엇인지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양건법은 광종 7년 956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신라말 고려 초에 전국에 대소 호족들, 아까 호족들이 있었다겠죠? 호족들을 각각 토지와 노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호족들은 토지도 많이 가졌고 노비도 많이 된 노예들도 많이 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탄탄하죠.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많이 갖고 경제적으로 자기들을 지키려고 노력했겠죠. 그러니까 호족이 이렇게 노비가 많아지고 땅덩어리가 커지고 세력이 비대해지면 어떻게 돼요? 왕이 불안합니다. 왕권에 대한 위협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태조 때부터 호족의 노비 소유에 대해서 제한하고도 했어요. 왕건도. 노비를 많이 못 갖게 하려고 굳이 노력했거든요. 그렇지만 호족 세력의 반발을 우려해서 강압적으로 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호족의 딸들과 다 저걸 했잖아요. 왕비를 삼았잖아요. 사돈관계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강압적으로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구슬러서 나라에 순종하도록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면서 강력한 중앙 집권, 나라 중심,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중심의 국가 체제를 지향했던 광종은 노비 안건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하는데요. 그럼 노비 안건법이 뭐길래 도대체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할까요? 광종은 본래 양인이었던 사람, 원래 이제 뭐랄까요? 양반과 그다음 양인과 노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양인이었던 사람들을 그들이 고려의 통일전쟁 때 포로가 됐던 거예요. 포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노비가 되죠. 이런 노비가 그러니까 원래 양인이었던 사람이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 호족들이 스스로 세력을 믿고 강제로 노비화된 또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강제로 노비화된 자들의 신분을 양인으로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굉장히 좋죠. 예. 노비가 더 이상 안 해도 되니까 사슬을 끊어도 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노비양건법은 표면적으로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했어요. 노비가 안 되게 더 이상 이제 시달리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좋은 법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호족들의 사유물들을 없앤 거죠. 그리고 국가로 전환시키는 이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노동력이 이제 일하는 노비들이 다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림 한번 볼까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의 신문을 들려주는 노비 안건법을 실시한데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있대요? 그래서 막 이제 노비들이 몰려갑니다. 관청으로.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불러주세요. 하겠죠. 그러니까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서류를 갖다 내면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노비가 더 이상 아닌 거죠. 야, 우리 이제 자유다 만세! 이러고 이제 나갑니다. 결국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호족들 밑에서 일했던 많은 노비들이 다 나가면 호족들은 힘을 못 씁니다. 양반이 뭐 농사를 져봤겠어요? 험한일 해봤겠어요? 결국은 이제 국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 노비들에겐 좋은 법이고 기득권들에게는 나쁜 법이다. 요즘 여러분 정치를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기득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미 막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세력, 그 사람들이 있고, 또 평민 엄마 아빠처럼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세끼 밥 먹고 하루 종일 다 일하고 또 집에 와서 아이들하고 이런 평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그래 뭐랄까 나라의 정책들이 평안하게 균형,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추면은 나라가 평안한 길로 가고요. 어느 한쪽이 불평 있는 정책이 되면 이제 시끄러운 거예요. 시끄러운 거 여러분 아마 알 거예요. 뭐가 시끄러운지, 그죠? 그렇게 된 거죠. 아마 이 당시에는 노비들은 자유로웠을 것이고 호족들이 아마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림 볼게요. 노비를 이제 쇠사슬을 가위로 뚝 끊어가지고 양인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호족과 군신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약화되고 또 노비들이 군인도 했단 말이죠. 자기들 호족들 지켜주는 군사적으로도 약한 기반을 갖게 돼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적폐 세력이다. 요즘에 여러분 그런 단어 알아듣나요? 적폐 세력.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 기득권들 아까 말했는데 이미 부도 갖고 경제적인 능력도 갖고 권력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득권인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화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이제 재정을 확보하게 된 거다 이거죠. 좋은 법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노비강건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종의 노비양건법이라는 걸 배워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노비양건법은 노비들에겐 되게 좋은 법이었고 또 반면에 기득권 호족들에게는 불편하고 힘든 법이었죠. 결국은 그들의 불만이 쌓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던 경제권과 군사력과 또 그다음 권력 이런 것들을 국가가 하지 못하게 하니까 노비들을 다 일반 양인으로 다시 회복시켜주면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법에는 동전의 앞뒤, 양면이라 그러잖아요. 앞뒤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이 좋다, 나쁘다는 누가 평할까요? 후대 역사가 평합니다. 역사가 말해줘요.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이제 개혁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좋은지 나쁜지는 후대 역사가 평해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나 뭐 요즘은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우리 기득권들이 해야 될 일은 백성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되면
역사에서 좋은 임금으로 평을 받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일하면 폭군으로 평가를 받아 후대에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는 거죠.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